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교육철학 및 교육사. 오늘은 10번째 수업입니다. 녹화해서 하는 강의로는 오늘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주 줌 수업 한번 있고, 그다음 추수감사 주일 지나고 나서 한 주간 브레이크가 있죠. 그 주간에 미국 명절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더불어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마지막 수업이자 줌 수업 하나 더 하고, 그렇게 이제 이번 학기 수업 마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그 다음에 바로,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좋은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음,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하는 강의를 통해서 어,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 여기 미스했는데 5강이 아니고 네, 10강이 되겠죠? 10강. 동양교육사로는 세 번째 강의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강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실학과 교육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실학이라면 반대말이 뭘까요? 실학. 네, 허허실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학의 반대말은 허학일 겁니다. 허학은 이제 공리공론에 기초한 헛된 학문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실학은 실제의 참된 학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는 허학이나 실학이라는 이 단어가 유교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만큼 유교 전체가 허학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부 반작용에 의해서 실학이 실사구시를 필두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프래그마티즘하고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적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이 실학이 특별히 우리 조선 역사 후기에 그 복잡다단했던 시대의 배경들을 안고 이제 실학이 태도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피고 또 교육에 접목해보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조선 후기라고 할 때에는 1637년부터 1897년까지를 의미하는데요. 1637년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특별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이 선조가 있던 시대, 이 시대가 이제 임진왜란의 시대이죠. 선조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나오고요. 그러면서부터 조선 후기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대략 인조 때부터 이제 조선 후기로 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명중 임명선 광임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이렇게 끝납니다. 음, 조선 왕조가 21권명의 왕으로 이어지죠. 그중에 이제 대원군, 뭐 광해군, 이제 연산군, 광해군 이 두 명의 군이 있었고요. 왕의 지위에 올랐지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에,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25명인가요? 25명에 해당하는 왕들, 총 27명의 왕조 중에서 특별히 이제 광해군 지나고 16대 인조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이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붕당이란 말은 이 벗붕자, 친구 붕자를 씁니다. 정치적 사상이나 아니면 이해득실의 관계를 따라서 이루어진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고, 미국도 물론 다당제 국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주류를 이루죠. 이런 당파 정치가 있다. 정당 정치가 허용된다. 이미 조선 후기에도 그런 분당,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당파를 이루고 정당을 이루어서 어, 계파를 가지고 이 정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당과도 같은 말이죠. 붕당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선조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인은 주로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인사들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반면에 서인은 이제 평안도 출신이거나 아니면 서울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보수가 많았다고 해요. 동인과 서인의 그룹핑이 나누어져서 함께 하게 되고요. 여러분, 선조의 그 임기라 할까요? 통치 기간 안에 임진왜란이 들어가죠. 이 선조의 통치 기간 중앙에 이제 임진왜란이 들어가는데, 네, 아마도 이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동인과 서인으로 입장이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 관계, 구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확장되고 전개되는데요. 특별히 동인, 남도에 있던 분들 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인은 강경파였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더 이후에 정치적 활동이 없게 되죠. 그러나 급진적인 남쪽 인사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인 중에서 그래도 온건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원래 이제 빳빳한 건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갈대 같은 건 이제 흔들리긴 하지만 부러지지 않죠. 동인에게서부터 남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 시대가 접어들게 되고요. 인조 시대는 또 두 번의 호란을 겪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두 번 침략을 받게 되죠. 인조 자체가 이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청나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찍히도록 인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패배를 자인하는 그런 어, 굴욕을 당한 일들도 있었죠. 인조 시대에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친명 배금 사상이죠.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는 오랑캐라 그래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인조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효종 때가 되면 북벌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조 시대에 두 번이나 오랑캐의 침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서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이 서인에게서부터 북벌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인이 굉장히 온건하고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벌론이라는 것이 당론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동인 중에서 온건한 사람이었던 남인들은 이 북벌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종 시대로 오면서 이 붕당 정치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상복을 입냐 마냐 그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로 다투고 싸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 갈등 구조가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종 시대가 되면 굉장한 심한 정치적인 격변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환국이라고 해서 이 당파 간의 경쟁이 있는데 왕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다 이제 무장 해제가 되어 버리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이 꾸려지게 되죠. 근데 이런 권리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 시대에 6번이나 황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황국이란 말이 전국이 뒤집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숙종이 6번이나 정치 격변을 만들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가지고 견제하고 있던 이런 붕당 정치가 숙종의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이 강력해지거나 왕이 되면 이 정당 정치가 힘을 못 받겠죠. 그리고 나서 숙경영으로 이어지죠. 20번째 왕인 경종이 되면 이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서인에서부터 노론과 소론이 나오면서 이 노론은 앞서 있었던 남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강경파고요. 소론은 온건파 사람들입니다. 이 노론과 소론 사이에도 갈등이 서로 많이 빚어지게 되죠. 이런 조선 후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 또 사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사림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이들은 개국 공신은 아니었고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에 이 지방에 있던 학자들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이 중반을 넘어가고 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림이 되어서 지방에 있는 그런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림 출신의 사람들 또 사림에서 나온 조정 관리들 선비들이 훈구파에 의해서 박해를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화가 무오사화, 갑조사, 그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이렇게 네 가지,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대략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손으로 꼽는데요. 그때마다 사림 곧 선비들이 또 기왕에 있었던 사림 출신의 조정 관료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조선 후기는 실제로 유교가 통치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서로 간의 갈등과 경쟁과 탄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느냐? 나라가 왜 있느냐? 27 왕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면서부터 당연하게 유학이라는 것 속에서 실제를 추구하는 그런 당리당략이나 또 아니면 어, 허상과도 같은 허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커지게 되죠. 정말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학의 발생 배경과 사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세 번의 호란을 겪은 조선이 17, 8세기에 이르러서 헛된 이치와 헛된 논의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론과 실제에 동떨어진 논의로 가득 찬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하려는 사회개혁 사상이 바로 실학으로 등장합니다. 그 실학 사상이 굉장히 실제적인 사상이면서 동시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강조합니다. 이때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고증학과, 이 고증이라는 것이 꼼꼼히 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서학, 서쪽에서 온 학문, 이것이 원래 천주교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인데요. 이 고증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증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배경이 바로 실학의 배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요. 자, 중국에 보면 전한서라는 책에 실사구시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열매 실자, 뭐 있을 실자가 되겠죠. 일사자, 구할 구자, 그럼 실제에 또 오를 시자. 학문을 닦고 옛것을 좋아하고 실제의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 실제의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 실용지학.
실용지약,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을 표방하고요. 학문 연구의 내용 속에서 경세치용, 정치나 경제, 사회 등의 이 여러 가지의 사회적 현실 문제를 다루는 제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실천적 구현들을 이루는 목적이 바로 실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용하지 않으면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배경이 16세기 조선 중기 때 있었던 임진왜란, 그리고 경자호란, 이 두 번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국가가 아주 초토화가 되지요. 병자호란에 관련돼서도 뭐 많은 사극 영화들이 만들어지죠. 성리학이 과연 뭐냐? 이 이치를 따지고 근본을 따지는데 과연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이 성리학이 과연 조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이 성리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좀 더 사랑하고 구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 실학이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실학이 굉장히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인큐베이션,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생명이 연그러 가고 출산을 이루는 것처럼 영정조 시대에 실학이 아주 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게.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그 앞에 있었던 성리학이나 주자학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계몽하고 또 올바른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고요. 양명학이나 또 천주교, 서학, 고증학 이런 학문들을 수용하면서 실제로 정치나 경제, 군사, 경제, 교육에 광범위한 개혁을 주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죠. 중국도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서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 속에서 신분 제도가 과연 맞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땅, 토지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 이 전쟁의 폐허가 되고 다시 이제 복구가 돼야 되는 중에서 조선 사회가 갖고 있는 토지 제도가 가장 근본적인 에,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죠. 뭐 헨리 조지 협회도 있지만 땅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12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시켜 주시죠. 요셉의 자녀 두 아들을 넣고 레위 지파를 빼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 중심으로 홍해를 죄송합니다. 홍해랍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이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 요셉의 지파 속에 두 개가 나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그 12지파가 된 새로운 12지파의 땅에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으면서 예배를 돕고 도피성을 또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희년 사상, 특별히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문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경작권이 땅 주인에게 있는데 이것이 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참 크지요.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국가 경제의 문제, 세금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구체적인 백성들의 삶에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학자들이 바로 이런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모순을 깨닫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발달된 문물 제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 실학은 이제 실제 생활에 입각한 실사구시이죠. 실사구시, 실제적인 일에서부터 시시비비를 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용후생입니다. 이용후생, 그 경세재민. 예. 이용후생에서는 도가 필요하고요. 경세재민에서는 술, 곧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해져서 실사고시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조선의 역사, 조선의 지리, 여러분 김정호 선생, 대동여지도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죠. 조선의 문물과 조선의 풍토를 비로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달된 외국의 문물이나 제도가 또한 수입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또한 밖의 것을 또 잘 살피는 필요가 있지요. 실제적인 이제 학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세치용 학파입니다. 18세기를 실학의 제1기라고 보는데 경세치용 학파.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세치용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제적인 이익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반계 유형원 선생이고 성호이익 선생입니다. 성호사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들은 토지제도와 행정기구 등의 제도상의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의식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김유욱이라는 인물은 이제 대동법을 얘기한 대동법, 땅에 대한 이야기죠. 용전론도 나옵니다. 용전론. 이용할 용자에 돈전자를 씁니다. 돈을, 화폐를 유통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은 서재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또 서원에서 학문을 추구하던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경세치용학파가 되면서 정치와 경제적인 현실 문제로 그들의 고민이 전환됩니다. 두 번째 사상은 리용후생 사상입니다. 이용후생 사상. 실학의 제2기고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드는데요. 여기는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지요. 이용후생의 실천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복지 추구 등 부구 간민을 이루는 거죠. 이용후생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딱 가리고 있는데 이용후생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기구 등을 편리하게 하고 이용한다. 이용할 수 있도록 후생, 생활을 넉넉하게 만든다. 그죠? 의식주를 넉넉하게 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좋은 기구를 도입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구에 대한 발명,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정말 프로는, 정말 전문가는 아주 하찮은 것들을 들고서도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네. 그런데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초보자일수록 연장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네. 뭐 값싼 연장 사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뭐 하는 것보다 두세 세 배 더 비싼 물건을 사면 일이 막 저절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삶의 기구와 도구들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생산이 늘어나서 삶이 더 풍족해지도록 하는 그런 일에 이용무생학파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이제 상공업 발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교통을 확대시키고 기술 혁신으로 생산력 발전 촉진을 하고 문화예술이 보급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가 사학으로서 널리 퍼지게 되는 배경들이 당시에 있게 됩니다.
경세, 치용, 이용, 후생을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실사구시입니다. 자, 공리공론은 안 된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옳은 것을 구해야 된다. 열매가 있는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옳은 일을 구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예. 김정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완당이라는 것도 쓰지요. 어, 이 고증학, 뭐 우리가 비석 같은 데다가 어, 먹지 대고서 이렇게 찍어내는 뭐 그런 것 예를 들 수 있지요. 어, 그러나 옛날 고전들을 고증하고 그 정확한 연대들을 또 하고 그 의미들을 밝히면서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실사구시 학파는 객관적인 태도로 이제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구체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학교육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방계 유형원 선생입니다. 어, 조선 후기 실학의 비조어란 표현이 있는데요. 프론티어, 개척자 이런 표현입니다. 어, 토지제도 개혁하고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분이 17세기 살았던 분인데요. 그때 양반의 관상의 차별, 그걸 없애자라고 주장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개유원 선생은 이제 땅에 대해서는 공전론이라고 해서 공자가 이제 더불어 공자, 공익할 때 공자입니다. 공무원.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유영원 선생은 이제 17세기 주로 후반 쪽에 치우친 분이시죠. 왕으로 치면 이 현종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북인 집안에서 남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고요. 북인 집안에서 남인으로 살았다. 원래 서로 이제 갈등이 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요. 강경파로 몰락한 집안 안에서 이제 온건파였지만 이 동인의 후예로서 남인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는 교육의 목적을 표현하면서 사람을 착하게 하여서 사회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하늘의 뜻에 순응해서 개인의 사욕을 없앨 수 있는 것이 학제 개혁도 여러 제시를 합니다. 네, 교육을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예, 학교 교육과 관리 선발을 연결시켜야 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태학, 태학이 대학이라는 의미죠. 어, 관리를 등용하는 공거제를 구상했습니다. 이 공거제라는 말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산 정의학용 아닙니까? 이 정의학용 같은 경우에는 어, 성균관에서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대과라고 불리는 과거 시험에 항상 미끄러진 겁니다. 원래 이제 평소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쫄딱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어, 정약용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정약용이 속해 있는 계파, 계보가 이제 견제를 받다 보니까 뭐 거기 일설은 이제 정조대왕이 일부러 정약용을 보호하느라 떨어뜨렸다는 표현도 있고 그런 해석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 계보가 아닌 사람을 뽑아주기 때문에 정약용이 떨어졌다. 반대파에 의해서 차별당했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 우리가 한국 같으면 수능도 그렇고 학력고사도 그렇고 옛날에 학력고사 몇 년 동안의 공부를 하루치 시험으로 결정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고 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학종이라고 얘기하나요? 학생 생활에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인재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근거로 하자. 또 시험도 같이 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있던 사대부 집안에서 안동김 씨로 표현되는 그런 또 나중에 이제 민씨 집안이 또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파의 갈등 속에서 패권을 잡으면 나머지 계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정한 헤드헌팅, 어, 휴먼 리소스에 관련된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400년 전인데요. 너무나 파격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이런 생각까지 했다. 놀라게 되고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이 나옵니다. 성호 사설, 과구론입니다. 이자수어, 이선생 예설, 사칠신편, 상위전후로 있습니다. 약간 성호 이익 선생은 좀 뭐랄까요? 시사 풍자가 좀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과구록 같은 게 이제 그런 예가 되고요. 음, 이제 성호 이익 선생 같은 경우 이제 남인이었습니다. 이제 18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연도로 따지면 이제 숙종과 영조 사이 시기쯤 됩니다. 어, 네. 일찍이 그 임진왜란을 겪으시고, 네. 그 다음에 청나라의 침략을 받으셔서 예, 호란을 겪으셨던 시절을 사셨던 분이죠. 이분은 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가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고 가르치고요. 사람의 본분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본분이 중요하다. 자, 땅에 대해서는 한전론을 주장하셨는데요. 한전론은 이제 제한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토지 소유에 하한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나눠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다 못 팔도록 만든다는 거죠. 최소한 한 집안은 이만큼의 땅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사회 소셜 웰페어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보장 제도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어야 생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토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쩌면 사회주의 사상 같은, 네, 공산주의까지는 안 가고요. 사회주의 사상 같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호 선생도 마찬가지로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자, 5년에 한 번 치르게 하고요. 매년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요. 응시자가 과목마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끝내고 나면 다음 거 하게 되고 다음 거 하게 되고. 미국에 보니까 그 건축사 시험을 칠 때 보니까 뭐 따야 될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따게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호이익 선생도 공거제를 병행하자. 추천과 시험을 함께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군왕과 치자, 다스리는 자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뒀는데요. 군왕도 교육을 받아 형군이 될 수 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학 같은, 제왕학 같은 그런 학문을 제시를 합니다. 산홍합일의 정신 실현을 주장하죠. 선비도 농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이 서양 천문학을 접하면서 지구에 둥글다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재미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정약용 선생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지으셨죠. 평생에 492권을 짓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네, 유배를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원래 정약용 선생에게는 이제 세 명의 형이 있었는데 정약용 선생을 포함해서 세 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세례명도 갖고 있고 그 형인 이제 정약종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세례명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전이라는 이름을 성함을 가진 정약용 선생의 형도 있지요. 자산어보 쓰신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 보면 자산어보라고 해서 영화가 칼라가 아니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네마그래피처럼 흑백처럼 되어진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약전 선생께서 이 흑산도의 유배를 받아가서 그곳에 있는 그 수산 생물들을 연구 관찰하면서 어류와 페류와 뭐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한 다섯 가지 종류들을 종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하고 관찰해서 이 자선 어버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것을 어버한테서부터 배우면서 그림을 그리고 정리하고 막 특징을 적고 그렇게 했던 최초의 어류도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다 이제 실사구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표 선수로 정약용 다산 선생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이고요. 정약용 선생은 남인 출신이면서 정조 왕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네, 정말 서로 어, 정신을 함께 나누고 그랬던 관계입니다. 네, 그래 이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천주교인들의 박해가 1801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장기라는 곳에 갔다가 강진까지 유배를 가는데 강진이 원래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8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92권의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도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는데요. 정전제라고 해서 우물정자를 씁니다. 우물정자로 땅이 있으면 우물정자로 그으면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두 줄을 그으면 바둑판처럼 9개 땅이 나눠지게 되죠. 그럼 이제 다 돌아가면서는 개인들에게 나눠주고 중간에는 공적으로 같이 포마시하는 그런 땅을 남겨놓는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 땅이 세금이 되는 거고 나머지 8개가 이제 각자가 집에 소출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전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라는 말이 이제 마을이란 뜻입니다. 마을이 단체로 밭을 일구는 주장을 합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꿈꾸는 거죠. 어,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요. 네. 원래 이제 그런 곳에 젊은 시절에 가서 한번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욕심들이 참 많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키부츠를 지나가고 이렇게 잠시 들렀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생산을 하죠. 공산주의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이 아니고 그죠? 공산주의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원래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련된 부르조아를 향한 공격들은 사실 이론뿐이었고 결국 공산주의 안에도 계급이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나 이 실학자들은 정말 이상적인 꿈을 꾸면서 특별히 땅 문제와 함께 공동체 문제에 굉장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한 마을 한 30호 정도를 일여로 정해가지고 공동 경작을 하고 공동 분배하고 공동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1818년에 만들어진 목민심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청교도 신앙 과목을 들었는데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과제물로 목민심서를 읽고 목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에세이로 써내라.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목민심서는 지방관리들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지방 행정을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목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목민심서를 굉장히 목회에 강조하는 분이시죠. 다산의 신문집 중에 애절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지러웠을 그때에 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나라가 이제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종 시기에 이제 유배를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겪었던 고충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불량미를 내야 되는 명단에 들어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이 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남성성을 스스로 어, 제거하면서 불량미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뭐 그런 슬픈 사연들이 백성에 있었는데 이 다산이 그걸 이제 20편짜리 시로 씁니다. 20줄짜리의 시를 씁니다. 어, 예, 애절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석으로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죠, 화성. 이 정조의 명령으로 화성을 설계하고 또 거중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정치 경제의 치인이라는 원리를 지시하고요. 요순, 정전법, 여전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치주의, 요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 오학론으로 해서 아학편을 직접 저술하기도 하고요. 교육의 순서는 선부, 후교, 부유하게 된 다음에 교육시켜야 된다. 덕행, 경술, 문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문학을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 효 사상을 강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중요시하고요. 농업과 방직, 군사, 의술들, 의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통했다고 하죠. 그런 기회 교육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참 이렇게 그 실학과 함께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고 했었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싶습니다. 이제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학, 천주교를 접하고 또 회심을 하고 나름 회심을 하고 세례명을 갖고 어, 유학에 떠나서 이제 서학으로 가고 물론 이제 정약용 선생의 말년에는 실학 자체가 아예 그의 종교가 되어버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접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화성, 이제 수원에 이제 화성이 있죠. 정조 역사의 말기쯤에 어, 정약용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뉴타운 하나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 하나 만들어지는데 수원 화성입니다. 지금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지목이 되어 있죠. 네. 정말 이제 탁월한 기술로 그리고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서 무려 39만 평의 신도시가 건설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비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 들거자를 써서 거중기가 이걸 짓고 이제 몇 년 되지 않아 1801년에 신유 사옥이라 그래서 손주교 박해를 받으면서 그 남은 일생을 유배를 당하게 되고
정말 정조와 함께 우정으로 맺어지고 소울메이트가 되어서 정조가 꿈을 품으면 정약용은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멋진 팀워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제 사장되기도 하고 대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책들이 또한 남겨지게 되지. 아까도 이제 마테오 리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주잇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제주잇 예수회. 종교 개혁이 이제 개신교가 탈 로만 가톨릭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 로만 가톨릭 안에서 자체적인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잇 예수회. 예수회 선교사 중에 하나인 마테오 리치가 1602년에 이지조라는 사람과 함께 중국에서 목판으로 세계 지도를 찍어냅니다. 이건 이제 그때 딱 그건 아닌데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목판으로 만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목판화를 하니까 색깔로 넣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160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년 조금 덜 됐죠. 500년 안 됐죠. 네. 422년 전이군요. 422년 전. 그 당시에 세계 지도가 이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뭐 지금하고 너무나 비슷한 네, 모습이죠. 네. 마테오 리치 사진이 여기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화이 사상이라고 하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여겼던 그 화이 사상을 깨트리는 계기가 됩니다. 중화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금도 중국은 세상의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나를 뭐 좋아하면 세계적으로는 솔드아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중국은 결국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보녀만국 전도가 보여줘. 여러분 이 지도가요. 1645년에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아갔던 소현세자가 이것을 받아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아마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던 고려만국 전도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603년 아니 1703년 같은데요. 이게 정확한 연도를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강의 안에는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3년이 맞겠군요. 그죠? 네. 위에 선조 숙종.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708년에는 오히려 조선에서부터 조선만의 세계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산정약용은 땅의 모양을 네모나게 한 것은 측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땅의 본래 모습은 둥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홍대용 선생도 이 지구 세계를 우주에다 비교한다. 미세한 먼지만큼도 안 되고 저 중국을 지구 세계와 비교하는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제 뒤에 그림으로 나오는 이 중화 사상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주시리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천주실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걸 개정판하면서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천주시리는 천주교의 하나님이 유교가 말하고 있는 상제, 옥황상제를 의미하죠. 상제와 같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국에 있는 양명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컨셉을 잘 설명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토착화의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나라 사람들, 그 민족, 그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유교로서 믿어오던 상제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편화시킬 수 있고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파급력이 클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대중화시켜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가르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천주 시리를 통해서 로만 가톨릭 신앙의 토착화를 해서 쉽게 천주교인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천주 시리에 등장합니다. 중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단어로 설명할 때 상제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상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을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라로 표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아직도 많지요. 네. 기존에 있었던 양명학을 근거로 천주교를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신학교육 사상가 이덕무 선생입니다. 자, 정조 2년 때에 중국에 가서 청나라 석학들과 같이 교류하고 보증학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 오고요. 나중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유고를 정리하는데요. 과거를 준비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마 이덕무 선생이 오늘날 현대에 있다면, 네, 사교육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셨을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문은 누구나 개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문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기년아람이라고 해서 이만훈 선생이 쓴 이 책인데요. 이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 조선의 역사를 연도를 딱 맞추어서 쭉 한 겁니다. 연표를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업 일수가 300일, 방학이 52일, 60일, 65일이죠. 네. 유교의 경전과 역사책을 절반씩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증학을 굉장히 널리 퍼뜨리니까 정약용, 김정일, 김종호, 이규경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땅과 관련되어서 또 학파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땅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농학파, 그리고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상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농학파는 농촌 사회 안정을 위해서 토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유행원 같으면 이제 반개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하죠. 네. 신분에 따르는 토지를 차등 분배해서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익은 성호사설 과구론을 통해서 한전론, 누구나 땅을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가져야 된다. 기초 생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을 갖게 하고. 정약용은 이제 마을 중심으로 여전론을 주장하죠. 토지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을 통해서 노동력을 따라서 수확량을 분배한다. 정전, 정전을 평선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8개는 개인들에게 주고 중간에 있는 그 부분, 그것은 이제 공적인 땅, 공전이 되겠죠. 그 땅은 세금으로 내는 그런 중상학파입니다. 이들은 이제 북학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중국과 계속 교류와 접촉을 하면서 상고법의 진흥과 기술 혁신, 이미 들어와 있는 서양의 문물을 청나라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네. 유수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당시에 뭐 이런 개념 없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을 그 권력이 있고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섬겨야 되지 않느냐. 양반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홍대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오늘 같으면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겠죠. 지전설을 주장. 혼천이 뭔지 아시죠? 네, 우주의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를 제작했고요. 박지원은 열하일기 저술하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서양 문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반전, 허생전 그런 소설들을 저술해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고요. 또 18세기 서울의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합니다. 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피지만 박규수란 인물은 박지원의 손자인데 나중에는 쇄국 정책을 깨고 나가서 국제 외교론을 강조합니다. 박제가 북학의를 저술하지요. 소비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소비가 절제되고 쌓여야 힘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강조. 그럼 여러분, 비록 뭐 400년, 500년 전 인물인데, 네, 조선이 이제 500년인데, 지금도 거꾸로 이제 세워 들어가면, 이분들 사실 400년, 300년 전에 있던 인물들인데, 사상이 얼마나 개방적이면서도 개혁적입니까? 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토마스 구군의 뭐, 이제, 과학 철학에 관한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패러다임이 쉬프트 돼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아직 쉬프트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문물은 발전이 되는데 세상의 변화는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처럼 뭐 중농학파도 그렇고 중상학파도 그렇고 참 꿈꾸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가 사회가 더 많이 발전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 정리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학과 성리학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철저하게 중국 중심입니다. 파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도 중국의 일부분으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실학은 주체성이 강합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중화 사상에 탈피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 우리 정치, 우리 경제, 우리 군사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이제 17년째 사는데요. 미국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이 달라요. 주가 또 다르고 주 안에 카운티가 있고 또 카운티 밑에 이제 시티가 있는데 그 타운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도시 하나에 문화가 참 독특해요. 그리고 커피숍 같은데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말고 개인이 하는 바리스타가 하는 그런 커피숍을 가보면 토요일 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각자의 필요를 적어 놓고 아르바이트 할 사람 아르바이트 내용 붙여 놓고 뭐 개인 레슨 할 사람 거기 또 붙여 놓고 한국 같으면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그런 네, 광고판 같은 것들이 딱 붙여 있어. 뭐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 뉴스페이퍼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네.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가 따로 있다. 작지만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실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실학 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실학 사상들은 이제 근대를 지향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학을 통해서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혁명적인 사상도 좀 나오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개화파로 또 이어지게 되지요. 성리학이 조선 왕조의 지배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다면 실학은 민초들의 편에 서서 지식인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살폈던 그런 학파들을 조금 정리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음, 여러분이 교재들을 보시면서 쭉 읽고 줄 긋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세치용학파, 그다음에 이용후생학파,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실사구시학파죠. 네, 주사 김정희 선생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중심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벗어나서 우리 주체적인 역사관, 지리관, 사물관, 대동여지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한국의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사상과 서양 실학사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내용 페이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양 실학주의의 교육사상의 특징은 과학사상과 과학운동을 동반하지요. 아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범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국어 존중, 근대 외국어 교육, 실용성, 실천성을 강조하고, 시청각 교육 방법 강조, 인간 중심, 사물과 실물 교육, 그런 했던 내용. 어, 지역은 달랐지만,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서양 신학주의에 걸맞는 나름의 치열한 고민과 또 그런 연구들, 꿈꾸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1884년 갑신정변 같은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어, 그 한국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갑신정변, 뭐 이모군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도 결국은 실학파의 후예들로 불려지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선생이 있는데요. 원래 박규수라는 인물은 이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제너럴 셔먼호,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그 제너럴 셔먼호와 연관이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격파하고 또 경복궁을 재건하는 총책임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인데요. 흥선대원군이 주창했던 쇄국론에 제일 앞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나 이 할아버지인 박지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척화론을 반대합니다. 쇄국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사신으로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되면서 서양 기술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고 선택적, 선별적 도입을 강조하죠. 국제무역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박규수 선생 휘하에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박정량, 윤치호 등 개화파 인물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 역사 속에서는 귀중한 인물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정약용, 정약종 선생 같은 경우에 그 집안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학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라면 이제 박규수 휘하에 있던 이 인물들은 이제 기독교를 접촉하기 시작하는 리더십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개화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도 함께 꿈꿨던 인물들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런 실학사상의 근대적 실용주의 교육관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시키고 또 근대적인 학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하고 쭉 연결되는 거고요. 민족 교육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릿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조선 후기에 있던 실학사상이 천주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면모들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또 신분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건드렸는데 결국은 격동하는 민족의 시기 속에서 기독교 교육으로까지 이어지는 절묘한 연결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실학은 단순히 유학에 대한 반대, 성리학에 대한 반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학 사상의 그 모티브는 결국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으로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미리 그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의 교육은 뭐 사대부 집안에서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학에서는 민본주의가 기초이기 때문에 적서, 양반과 또 상놈의 그런 에, 적서의 구분 없이 또 서출은 출세가 막히는 그런 일들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어, 교육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 서당뿐만 아니라 서원에서 배워서 나중에 성균관까지 가야만 했던 대과 시험을 보는 그런 데서부터 인재를 등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또 유남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선비는 농공상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인플루언서이고 셀럽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셀럽이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허생전 같은 거, 호질 같은 하문소설을 통해서 이 해악을 표현하면서 이 양반들의 허세를 꼬집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네, 뭐 추사 김정희 선생, 정의암 선생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익 선생은 과구론이라는 데서부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과구란 말이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을 갖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익 선생 자신도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의 공부하는 것은 사장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사장이라는 건 이제 옛날 뛰어난 스승들의 기록, 뭐 그런 학문 이런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머리털이 마르기도 전에 과거 공부를 하는데 요행이 급제를 하여도 여전히 서투르고 거칠어 배운 것이 소용없고 소용되는 것이 배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문이라는 것은 사륙문만을 숭항하며 한두 시간 안에 짓도록 하니 과거 현장에 가면 시험 시간이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한 걸 막 쏟아내야 되는데 재조건 할 수도 없고 고시관도 옳은 사람이 적으므로 글을 뽑는 기준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과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는 이유는 이 과거 시험이 갖고 있는 병폐 때문이다. 해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귀 유영원 선생은 이 공거제도, 공채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실과 품성을 어떻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홍대용 선생은 고란의 자제 중에서 8세 이상은 모두 다 모아서 효제 충신의 도를 가르치고 사어 서수의 재주를 익히도록 활을 쏘고 인격적인 표현과 글을 쓰고 숫자를 셈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익히도록 해야 된다. 우수한 사람 뽑아서 나중에 대학, 퇴학까지 마치게 해야 된다. 능력 본위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근대적 학제, 스쿨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에는 태학,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니버시티 대학이죠. 중학, 서학을 설치하고요. 서학에 이제 내사, 외사 뭐 이걸 두고요. 뭐 이런 이름들의 학교를 이제 또 고을마다 만들어야 하고요. 기존의 학제인 성균관 학당 향교의 체제가 더 이제 치밀해져야 된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민족 교육 중시하는 거죠. 이 중화 사상의 그림이 이제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이관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꽃이고 화려하고 나머진 다 오랑캐다 그죠? 4대 의식 이름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걸 깨뜨리고 실제로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체적인 자기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 다산정약용도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 것은 모르면서
중국 것, 옛날 것을 논하는 게 얼마나 허상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유배를 당하던 중에 큰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이용한답시고 중국의 일이나 인용하고 있으니 사대를 비판하는 거죠. 이건 또 볼품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삼국사, 고려사, 국조평감, 동국통감, 징변록, 연려실기술 및 우리나라의 다른 글 속에서 그 사실을 뽑아내고 그 지방을 고찰하여 시에 이용한 뒤에라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나올 것이며 세상의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국사, 국문학, 지리 등을 중시하고 지방에 있는 향교에서는 적어도 삼국사, 고려사, 국조펠람 등의 우리나라의 사료와 문헌들을 구비시켜야 한다. 예. 민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실학의 태동의 배경에 양란이 있었죠. 네. 임진왜란, 경자호란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땅은 유실되어 버리고 폐허가 되고 뭔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기쁘게 살 수 있는 양반의 허상이 아니라 중국의 성리학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꿈꿨던 내용입니다. 이런 실학 사상이 추구했던 교육적 인간상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유용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민주주의가 아닌 왕조 국가였지만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이 뛰어난 거 여러분 느끼시겠죠? 실학의 교육사적 의의는 사회적 기강문란과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용 후생이 중요하죠. 개인의 수양보다 생활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죠. 현실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개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생활의 유용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둡니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교육 제도와 내용의 개혁을 구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네. 불교를 하고 유교를 할 때보다 조금 오늘은 네, 어, 약간 뭐랄까요, 이제 자부심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추수감사절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두 번 남은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줌 수업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또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문하고 또 신학을 하고 교육학을 배우는 모든 일들이 또 리더십을 배우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방편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후기 시대에 실학자들이 양대 전란을 겪으면서 무너져 버렸던 나라의 황폐한 모습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새롭게 기경할 것인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케 만들며 어두움으로 뒤덮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성경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결단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학문함이 도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